우리의 노인들에게 품위 있는 정년퇴직을 제공하는 해법을 발표한다. 일도하지 않고 우리의 위대한 토지를 가꾸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불할 이유가 무엇란 말입니까? 최첨단 국제 안락사 센터를 개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85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은 2주 안에 이 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행복하게 잠드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동지들이 입장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당국의 전화를 받는 헥토르 메디나. 당국은 85세를 축하하며 행복한 단잠을 위해 안락사 센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헥토르는 85세가 아니었고 이 사실을 말하지만 85세가 되지 않은 건 당신의 잘못이고 축하부는 실수하지 않는다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아방하게 안경을 닦는 남자 헥토르 메디나. 이 게임의 주인공이자 당국의 D급 아파트 관리자입니다. 그는 억울할 틈도 없이 당국의 전화를 받게 되고 유전적으로 모국을 배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해 아파트의 모든 주민들 DNA를 수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안락사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일도 하라니. 억울해도 안 하면 죽습니다. 일단 감시 카메라를 구매하고 업무하기 전 우체통을 확인하는데 아들이 65세를 축하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흑흑, 아직 85세도 아닌데 억울억울. 집을 뒤지며 세입자 정보도 알아내고 세입자들의 DNA도 수집합니다. 담당자에게 DNA 샘플을 넘기자 일이 느리다고 구박하는데 85세가 안 된 거지 65세면 충분히 노인학대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자로서 당국에 세입자 프로필을 작성해서 넘깁니다. 프로필을 작성함으로써 돈과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헥토르는 문득 마리아 슈머가 불임이라고 적혀 있는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마리아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래며 딸 질라타를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썼고 딸을 직접 낳지는 않았어도 엄연히 내 딸이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기로 하고 주변 세입자들과 대화하는데 노부인 로사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허리 통증이 심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헥토르 또한 다를 게 없었기에 해줄 게 없어 미안해합니다. 그렇게 아파트 관리자 일을 하던 어느 날 클라우스 시머가 헥토르를 찾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자 질라타의 아버지입니다. 클라우스는 질라타가 차에 치였다며 치료를 위해 친부모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상관이었던 브루노를 통해 친부모를 찾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시큰둥하게 대꾸하더니 적당한 대가를 주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질라타의 모친 마리아와 아파트에 단 둘이 있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친놈. 평판을 써서 정보국에 물어보기로 합니다. 클라우스 집을 뒤져 질라타의 DNA가 담긴 물건을 수집하고 정보국 사람에게 줍니다. 집에 와서 고양이 한번 쓰담. 질라타의 친부모는 다름 아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제이콥과 루이자 부부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클라우스는 제이콥과 대화해 보기로 하고 하지만 대화가 잘 되지 않는지 서로 다툼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왕 도와주기로 한 거 끝까지 도와주기로 합니다. 헥토르는 제이콥에게 제이콥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살아있고 질라타가 클라우스 부부에게 입양됐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루이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루이자는 깜짝 놀래며 딸을 살리기 위해 남편과 얘기해보겠다며 바로 제이콥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제이콥은 골수 이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으로 병원 상태가 안 좋아서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루이자 또한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이콥이 잠시 집을 비우면 될 것 같습니다. 헥토르는 질서 유지부에 제이콥을 신고합니다. 당국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당국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이콥은 경찰에 끌려갑니다. 루이자에게 제이콥이 체포된 것을 얘기하며 지금이 기회라고 질라타를 위해 병원에서 기증자가 되라고 유혹해줍니다. 대신 그동안 제이콥과 루이자의 부부의 아들 마르쿠스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어린 마르쿠스를 위해 샌드위치도 가져다 줍니다. 루이자에게 전화가 오는데 병원비 4,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질라타는 치료해서 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선뜻 4,000달러를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루이자가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수술에 대해 이야기하며 질라타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마쳤으며 갑자기 떠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병원에 있을 때 루이자와 마르쿠스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반동분자 유전자를 발견했고 이를 당국이 알게 되면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게 될 미래와 제이콥은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지 않았고 그를 더 이상 설득하고 싶지 않다며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루이자와 아이들은 모두 떠나고 클라우스는 그렇게 딸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제이콥에게도 루이자가 떠났음을 설명해 주는데 흑흑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아파트의 쓰레기가 된 헥토르. 아파트 관리나 해야지 하고 세입자들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돌아다니는데 예술가 조지가 본인의 뮤즈가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고민이라며 안느가 그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걸 내가 어찌합니까? 칸판 메헤렌이라는 의료계 종사자 그리고 퇴역군인 머레이 깁스를 세입자로 받게 됩니다. 관리자로서 칸판 메헤렌과 대화합니다. 그는 대체의학 전문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차크라를 열고 마음의 눈을 개발했다며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그가 사랑의 묘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한다고 연구 개발비를 벌기 위해 가려움 방지제를 팔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헥토르가 방마다 빈대를 넣어주면 사람들을 위해 가려움 방지제를 판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자가 난데 그런 짓을 하면 당국이 날 살려두겠냐? 그리고 추워하는 노부인 로사를 위한 약도 있다고 하여 물어보자 단돈 500달러에 판다고 합니다. 로사는 방에 가자마자 그 약을 먹고 와우. 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오히려 뻔뻔하게 따뜻하고 자극적이게 그녀를 새 것처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슈. 그리고 아파트를 돌아다니자 퇴역군인 머레이는 부상으로 인해 다리가 하나 없었는데 밤이 되면 환상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용 가치가 떨어진 뒤 연금이나 아파트 지원도 없이 쫓겨난 처지였습니다. 그를 돕고 싶어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만약 칸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면 칸은 자라나라 다리다리 약을 주고 야이 뭐래 어쩔 거냐고
역시 칸 말고 스스로 해결해 보기로 합니다. 우편에서 해적 선장 역할을 구한다는 편지를 보고 완벽한 선장 역할이 되기 위해 머레이를 위한 앵무새도 구해줍니다. 그리고 오디션을 보고 온 머레이는 무사히 붙었다며 인사합니다. 뿌듯뿌듯.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집을 뒤지다 진짜 인고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대해 추궁하자 뼈는 자신의 아내고 사랑했기 때문에 놓아주지 못했다는 멍멍이 소리를 합니다. 훔친 인골로 DNA 확인을 하자 흰장갑 살인마의 첫 번째 희생자로 밝혀집니다. 에라이 미친놈. 바로 신고합니다. 찰지게 맞고 끌려갑니다. 내 아파트에는 왜 이상한 사람만 세입자로 오는 건지. 그러다가 가정폭행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인에게 말을 걸자 그녀는 간호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국가 기밀이라고 합니다. 남편 크리스토퍼에게 부인 폭행에 대해 묻자 그것은 부인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믿겠니?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진짜로 폭력을 싫어하고 사람들은 경찰을 무서워하고 그는 그의 상사, 상사는 상사의 상사 모두 일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영기 아버지의 폭행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아버지는 90세라는 말을 합니다. 헥토르는 이 점을 지적하지만 크리스토퍼는 70세를 잘못 말했다며 넘어갑니다. 즉시 방을 뒤져 부친이 90세까지 살았다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증거를 가지고 추궁하자 아내는 안락사 센터에서 일하고 아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헥토르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부인에게 즉시 뛰어갑니다. 그녀는 안락사 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남편에게 때려달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처벌한다고 합니다. 평판을 이용해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거트루드에게 비는 헥토르. 고민하던 거트루드는 헥토르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안락사 센터에서 오게 되면 거트루드가 수면제를 주고 하루 지나서 깨고 나면 국가 밖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흑흑 감사합니다. 은인이지만 할 건 해야지. 프로필 작성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또한 부인이 동의했다는 말에 헥토르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헥토르의 상관이 오고 35,000달러의 안락사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거지의 헥토르는 돈이 없었고 시간이 돼서 안락사를 위해 끌려갑니다. 헥토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지만 아무도 그의 복종심에 감사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를 데리러 온 경찰관들은 그를 때리고 트럭 안으로 밀쳐버렸다. 다만 자신들이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을 뿐이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돌아가는 아주 작은 톱니바퀴들은 그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헥토르의 마지막 순간들은 상처의 고통, 주사바늘에 의한 차가운 찔림, 그리고 쏟아지는 졸음들로 채워졌다. 영예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할 만한 기운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못했다. 그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가 이끄는 위대한 국가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35,000달러를 모아서 헥토르에게 돈을 준다면 헥토르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그 우두머리에게 바쳐야만 했다. 공문서 보관소에서의 미치도록 단조로운 업무, 먼지 쌓인 종이더미, 치유 불가능의 깜깜한 눈, 이런 것들이 헥토르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수백 통의 편지를 아들에게 썼지만 하나도 붙이지 않았다. 헥토르 메디나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다. 그 자신 스스로도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생존하는 것이 과연 사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택 말고 크리스토퍼와 거트루드 부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가족들을 도와준 헥토르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 경찰관과 그의 부인은 안락사 센터에서 헥토르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를 해외로 빼돌린다.
헥토르가 음산하고 습한 지하실을 떠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발밑에 부드러운 모래가루를 느끼고 시원하고 신선한 바닷물로 그의 노쇠한 뼈들을 씻어낼 때 그의 류머티즘까지 나았다. 나중에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은 마침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헥토르가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애쓰는 유일한 것은 그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빼앗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짓밟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티란용입니다. 오늘 해본 게임 비올더 DLC 행복한 단잠입니다. 웜 램프 게임즈에서 개발하였고 인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비올더의 DLC 게임으로서 아파트의 관리자 칼스타인의 전임자 헥토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봤던 세입자들도 만날 수 있고 1에서 클라우스 신머가 왜 부재자 인증서가 없었는지, 제이콥 마니셰크가 왜 양아치처럼 살고 있는지 등 비올더와 연관되어 과거 얘기가 나오는데 다 내가 한 것이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비올더 DLC답게 비올더와 같고 등장인물들과의 대화 선택, 주인공의 행동에 따라 여러 행동의 결과로 엔딩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주의 사회 분위기를 게임에 잘 녹이고 하지만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표현하여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